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5차 물환경 정책 포럼인데요. 참 오랫동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0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0차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차가 왔고요. 오늘 이제 최종장이 이제 5차인데, 오늘 이번 5차 포럼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청중들이 듣고 이야기하는 개념을 갈까, 아니면은 좀 클로즈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러 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오늘 좀 믹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0차에서 4차까지 해왔었던 것을 저희 박준웅 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발표해드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나 해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김영 학기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IW 디콘하고 겹쳐 있습니다. 근데 김영 교수님하고 최종 교수님 계속 같이 이 MBS 쪽을 해주셔서요. 그래서 최종 교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정책 토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이제 하는 자리가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박준웅 회장님께서 발제 1, 그리고 두 번째 최종원 교수님께서 발제 2 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회장님의 인사말 환영사 잠깐 듣고요. 그 다음에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포럼이라고 하는 과제인데, 여기서 이제 최종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정책 제안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 거고 하는 거를 좀 토론을 하고 하는 자리로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일단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그리고서는 저희 연구진이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이제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정책 제안으로 뽑을 만한 것들을 일단은 리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이제 그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정책 제안의 초안을 보시고 조금 의견들을 주시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하수 학회하고 물안경 학회 학술 대회에서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님이 THM 트리할로 메테인이 이제 수돗물에서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주요 매체에서 그걸 이슈화 시켰고, 그게 이제 국감 기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대구시에서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분석을 또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이 조류, 녹조, 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똑같은 일이 또 생겼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달랐던 점은 그때 학회에서 처음에 얘기가 됐고, 그래서 학회에서 한 이틀 동안 학회가 끝나고서는 저도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 데이터 전체를 맹승규 교수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번 주 초에 국회 물포럼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향도 기후이기 때문에 그 상수원뿐만 아니라 그 소독 부산물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특히 먹는 물 관점에서는 이 조류 독소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국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은 물안경 정책국에서 다룰 사항들에 집중은 하고 있지만, 사실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는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토론 시간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일단은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국태 교수님 그리고 연구진에게 감사드리고요. 뭐 아까 김국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산,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순천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지금은 이제 대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다닌 그러한 포럼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얘기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차 물환경 정책 포럼은 환경부에서 이 포럼 용료 과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물환경 학회에서 준비해서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22년도에 그 22년도에 그 녹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하수 학회하고 물환경 학회가 줌을 통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토의한 내용들을 이제 그 상수도 운영 방안, 그 다음에 이제 남조류 독소 유해 관리 방안,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언급하는 건 아니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권지한 교수님, 그러니까 상수도 분야에서의 요청 사항은 일단은 그 제거 시스템 구축을 좀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세균 발생 예측력을 좀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수처리 시설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독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독소 같은 경우도 LCMS 한 가지만 돼 있는데 지금 그 상수도 하시는 분들이 제한 사항은 뭐 다양한 바이오 마커라든지 그 다음에 일라이저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qPCR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넘으면 좀 그 위협 경계를 보이는 그런 식으로 좀 민감한 체계로 가면 국민 신뢰도를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먹는 물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들을 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은 이제 에어로졸하고 이제 상수원의 다양한 데서 오늘 오신 이승준 교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분석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LCMS 방법이 그 LCMS가 현재로는 가장 과학적으로 좀 정확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데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라이저 방법도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하지만 LCMS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모으신 것 같고 이제 조 교수님의 주장 중에 하나 우리가 고민할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그 분석 기관들이 그렇죠? 지자체 분석 기관들이 비싼 LCMS를 다 도입하기 힘드니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일라이저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LCMS와 그 인력을 확보한 인프라가 있는데 뭐 굳이 일라이저를 써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류의 특성상 남세균의 특성상 모든 그 독소들을 다 측정할 필요는 없고 특정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얘기도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상수 쪽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마커를 확대를 해서 좀 더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도를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여전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 할 때, 특히 독소 모니터링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여전히 연구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서영호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다양한 오하이오주의 이제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실제 톨레도가 녹조에 의해서 독소가 검출이 됨으로 인해서 폐쇄가 됐던 사례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결국은 뭐 권지한 교수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일라이저 방법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 밖에 다른 마커들도 사용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이분도 똑같이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예측을 하고 여러 멀티플 시스템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톨레도 그 정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존 시스템으로 다 바꾼 이후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왔고 그렇다고 이 톨레도 같은 경우도 관에서 매번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관별로 그 다음에 수도꼭지별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취약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관에서만 이걸 분석을 할 경우는 민간에서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이제 민간 연구자들과 같이 특히 이제 녹조가 막 발현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같이 조사를 하는 거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호 소통하는 시스템도 되게 중요한 인프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물환경 정책 포럼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시민단체 혹은 시민단체 관련되신 사실 시민단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우습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뭐 환경부나 학계나 그 다음에 또 사회 단체들 모두 다 결국은 같은 곳을 보고 있는데 요때는 저희들이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요때는 과학원 과제를 오래 하셨던 이제 한명수 전 한양대 교수님, 그래서 이제 녹조 발생 현황과 기작, 그 다음에 오늘도 오셨는데 이제 최재원 박사님께서 이제 독소 분석 방법에 대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안치홍 박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녹조 혹은 조류 연구자로는 아마 가장 상위의 그 연구자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생태학적 메커니즘과 제어란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좀 심도 있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명수 대표님 부분에서 이제 기작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인이 이제 농업 쪽에서 들어오는 지역들이 많더라. 그래서 농업에 대한 거가 아마 농업 쪽에서 그 오염의 부하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오른쪽에 이제 이 녹조 발생 환경 인자들의 정량적 기여도 뭐 사실은 이런 일종의 그 러신 머닝 방법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R 스퀘어 값이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였냐면 데이터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러면서 그때 과학원의 김경현 과장님의 제안은 뭐였냐면은 녹조가 조금 위험한 시기에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녹조가 좀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당연히 예산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재원 박사님 내용은 제가 다 읽을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엘라이저 사용을 이제 우리도 도입하는 거는 특히 이제 민간 쪽에서 민간 연구자들은 이제 사실 LC 메스메스 같은 게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 연구자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라이저 도입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방법상으로는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지 가급적이면 일라이저를 썼을 경우에
LCM, SMS랑 비교를 하는 거를 비교를 통해서 좀 확인된 거를 리포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만 리포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최 박사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날 우리가 논의를 했던 거에서 컨센서스를 좀 모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현재 방법들은 지금 그 똑같은 방법들 쓰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검칙 한계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필요한 우리가 반복 시료 분석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리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이런 데이터를 쓸 때는 거기에 이제 신뢰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LCM, SMS랑 비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같이 공표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우리 이제 전문가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주체들은 당연히 다양해야 되고요. 그건 다를 수 있다. 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어떤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학회 연구자들이 보니 사실은 LCM, SMS로 특히 이제 수돗물 같이 미량으로 있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조영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기관에서는 인프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쪽에서는 사실은 인프라가 지금 디텍션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안천 박사님은 이제 일단은 미생물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조류를 조금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새로운 좀 개념의 조류 관리 방안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이디어로 좀 제시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생태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따가 김희영 교수님이 또 발제를 또 해주실 텐데 자연 해법 기반,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인 제거 방법이 아니라 이런 생태적인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포럼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농작물에 녹조 독소가 나온 사례들을 지금 와 계신 이제 이승준 교수님이 밝히셨고, 그 다음에 또 해외도 그런 사례들이 리포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경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면에 묻어 있던 것이 나온 건지 아니면 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뭐 쌀이라든지 그 안까지 그 물질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경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런 이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좀 더 신뢰성 있는 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요 회의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 이제 오늘 오신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님이 이제 녹조 관리의 유해성, 그 다음에 이철재 연구위원께서 녹조 위험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승준 교수님께서도 그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아까 오하이오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이 그러니까 사이노톡신 음용수에선 가이드라인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라이저 방법과 그 다음에 매스 방법, 그 다음에 다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 오셨던 서정호 교수님 얘기하셨던 거랑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모니터링하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자주 그래서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거의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LCM, SMS 중심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의사결정, 그쵸? 관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방안으로 가는 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승준 교수님이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농산물에 대한 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초 연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 연구부터 해서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어로졸에서 수변 그 친수 공간 혹은 수변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에어로졸을 통해서 그 독소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샘플링 방법도 지금 뭐 이승준 교수님 팀하고 조영철 교수님 팀 정도밖에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들을 계속 샘플링부터 분석하는 방법까지 연구와 그 다음에 방법론 정립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렇죠? 몇 킬로 이내에서 분석을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정해져 있는 바가 아니고 뭐 대기의 그 불확실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측정하면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측정하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한테는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이 좀 학회가 고민해 봐야 될 이슈로 지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재 연구위원님 이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컨빈스 됐습니다. 그러니까 녹조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대강하고 사업하고 코릴레이션도 상당히 크고 그러면서 이제 제시하셨던 것이 이제 같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정부나 지자체 정부 중심의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보니 믿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 단체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환경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환경부가 녹조 종합 관리 대책을 올해 초에 마련한 거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내용들에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특히 환경부가 최근에는 이제 가축 분뇨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비료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 쪽에서 그 오염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거를 고도화하는 뭐 제거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거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밖에 이제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R&D도 많이 투자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환경부에서 제시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좋게 받아주셨고,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축 분뇨 양분 관리에 대한 그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유진 박사님도 와 계십니다. 여기 낙동이 아니고 아마 낙농 선진국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분 관리 현황이 그러니까 비료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나라에 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그 임경재 교수님과 정 박사님 모두 다 얘기해 주신 것이 뭐 가장 중요한 게 농림부의 협업 없이 환경부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농림부 보고 환경 관리를 하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니
협업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모델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는 조금 기획을 해서 거기에 규제 기능이 강하게 하지만 실제 사업은 농림부가 할 수 있게끔 틀을 짜주고 그걸 총괄적으로 조금 관리 감독 뭐랄까 이행 상황을 볼 수 있는 건 국가물관리가 한다든지 위원회가 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뭔가 상생하는 방안이 있지 않으면 농 쪽에서는 사실은 환경부의 환경 그 부분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숙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부터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시설에서 이제 그 조류 유발 물질들, 만냄새 물질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기술원 오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녹조 관리 그 R&D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의 지적을 본인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수 처리에 좀 집중되어 있는 R&D다. 그러니까 아까 필요성 보면은 사전 예측 기술을 더 키워줘야 되고 원인 규명해주는 모델링 연구들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R&D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 이 포럼에서 제안을 한다면 환경부의 물환경 정책과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R&D 계획은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하고 정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그동안에 녹조 제거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뭐 여러분들 이미 한 2번이나 3번 정도 뭐 보셨을 기회가 있지만 한번 또 새로 오신 서기관님도 계시고 네, 또 물관리위원으로 이주원 교수님도 수자원 쪽인데 지금 같이 계시고 해서 한번 서머리를 해드렸고요. 좀 더 체계 있는 환경부의 현재 정책과 오른쪽에는 개선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잘 정리가 된 거를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분야별로 분야를 한 4개로 나눴고요. 분야별로 정책 제안을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 시간에 더 추가하실 것들이 있으면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조 원인 규명 및 지속적 모니터링에서는 녹조 원인의 주요 요소, 이제 오염, 그 다음에 유입되는 오염, 그 다음에 체류 시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특성, 뭐 기온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조량이라든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여도 규명하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그래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정책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건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특히 모델 시뮬레이션 기술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직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지속하는 여기서 키워드는 지속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조사하는 연구들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조사 사업에 지원이 없다 보니 그 전문가들이 지금은 몇 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지속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모델링 예측을 위해서 특정 기간에는 일주가 아닌 월 1회 이상 예측하는 측정하는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녹조 독소 분석 방법에 점검을 하고 신뢰도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이 또한 지속 연구가 키워드입니다. 방법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한 번 개발했던 끝이 아니라 그걸 계속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학계가 또 풀고 또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걸 환경부와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언이고요. 녹조 발생 사전 예방하고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시된 게 4대강 주변에서 오염 유입 감소를 위한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고는 계신데 환경부가 이걸 좀 더 농림부와 협업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로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라는 제안이고 두 번째는 환경부하고 농림부의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제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의견들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논란거리는 있지만 여전히 하수 처리장에서 들어가는 그 질소를 더 처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모든 지역에 강화가 필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녹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하수 처리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 그럼 결국 유역 중심으로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유역 하수도 개념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조 발생 예측 관련해서 댐, 보, 하천, 연계 관리하는데 사실 댐, 보, 하천 쪽에는 가뭄과 홍수만 좀 생각들 하고 있는데 녹조 발생 예측하고 관점에서 이걸 예측이 되면 어떻게 댐, 보, 하천 연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사전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수돗물 상수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변 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사후 관리. 나중에 사후 관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기후 위기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독소 유해성이 이제 국민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민간이 같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한다는 등 해서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키우면서 또 국민들이 안심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소통 방법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도 당연히 예산이 필요할 거고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계 차원에서는 이제 민간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민간 연구자가 개별적 분석을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뭐 공개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검출 한계라든지 분석의 신뢰성,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하는 지침 같은 것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만들고 그거를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 입안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개선 방안은 지금 몇 가지 기술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정책들과 정합성을 좀 맞춰서 개선을 해달라라는 부분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발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